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뒤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대미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당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라는 기준선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오늘로 만 3주년을 맞이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내내 최종 변론의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만나 이 마지막 대응 전략과 최후 진술 내용을 가다듬었습니다. 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이 절차를 지켰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걸로 보이는데 또 탄핵 기각 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최종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변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변론 중 가장 쟁점이었던 국회 군 투입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고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따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전면 부인할 전망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작성 장소와 시간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며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장관을 상대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만큼 이를 적극 인용할 예정입니다. 20시 30분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최후 진술에서는 헌재 결과의 수용과 기각 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절차적 요건을 갖춘 평화적인 계엄이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번엔 국회 측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강조할 계획입니다. 계엄을 결정할 국무회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고 군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걸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포고문이 나오기도 전에 들이닥쳤습니다.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국회에도 병력이 투입됐는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다 실패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소추단은 또 윤 대통령이 몇몇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불러 안건도 없이 5분가량 간담회를 열었을 뿐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재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최후 진술을 앞두고 국회 소추단 측은 유리한 증언과 진술을 모아 쟁점별로 윤 대통령의 위법 위헌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10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지난 재판들을 되짚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던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재판관들은 적극적으로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지 현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들에게 주로 질문을 던진 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과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김영두 두 재판관이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초반부터 성향 논란이 제기돼 질문을 자제했습니다. 재판관 질문의 갈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질문과 함께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정 재판관은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가 그대로 위헌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증인들에게는 국무회의가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캐물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헌재는 메모의 작성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정치인 명단은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역시 위헌 여부와 직결됩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라는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없었는데 위헌, 위법 여부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모두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 반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까지 정조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 공세에 맞서 탄핵 국면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피의자인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하자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를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그 태생부터 정치 야합의 피조물입니다. 편파적이고 무능하고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 철회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했다며 우리법 연구회의 독점을 깨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거냐는 질문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지금 단계에서 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선 도전 뜻을 밝힌 안철수 의원은 강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놓고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며 중원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 국민의힘이 여론 반전을 위한 카드를 고민하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층인 집토끼를 넘어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도 보수 정당임을 주장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해진 20대 남성, 이대남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당 내부적으론 통합을 위한 식사 정치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배가량 높게 나오자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부각하며 당 차원에서의 중도층 공략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입니다.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전통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이대남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밖으로는 중도층에 이어 보수 성향이 강한 이대남 공략까지 나선 이재명 대표는 당 화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비명계 주자들과 회동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선 예의와 품격을 갖춰달라고 촉구했는데 비명계 통합 시도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헌재가 직접 피청구인 신문에 나서는 만큼 국회 측과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오후 2시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낀다며 오늘 오후 4시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은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당사자 신문이 이루어진 뒤 양측의 최후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됩니다. 박 장관은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는데 박 장관은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종로구의 한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합니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난 이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도 당내 통합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이번 주 목요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김경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모레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소위는 지난 17일에도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국민의힘과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폐에 앞장서온 국민의힘과 검찰은 이런 반구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강경파 의원 10명은 4차례나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6일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에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심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할 땐 말을 아꼈습니다. 조만간 결심 공판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과 혐의를 명확히 정리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에서 실제 발언과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며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 전에 양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를,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는 다음 달 항소심 결과도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이미 예약 판매로만 지난주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친한계는 이런 뜨거운 관심에 고무됐지만 친윤계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 때가 아니라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재현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형 서점 온라인 판매 사이트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예약 판매 개시 이후 나흘 만에 기록한 1위로 친한계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두 달간 칩거하던 한동훈의 책에 쏟아지는 관심과 응원을 보며 희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있어서 합리적 보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 정식 출간일인 오는 26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다음 날로 친윤계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원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이 소청을 드립니다. 나경원, 김기현 의원도 각각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진격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전국 북 콘서트 등 활동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친윤계와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국회팀 이규옥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 세 사람의 정치적 행보의 분수령이 될 만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고요. 모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재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사실상 정계 복귀 신호탄이 될 자서전 출간일이 겹쳐 있는데요. 친한계 한 인사는 이 대표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한 전 대표의 실제 복귀 시점은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귀 시점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뒤로 미뤘었죠. 정치적 부담을 더는 대신에 주목도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복귀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봐도 될까요? 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승자의 독식을 차지한 반면에 이 대표는 이후에 검찰과 법원을 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만남도 2년이 다 지나서야 이뤄질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요, 현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법무부 장관부터 비대위원장, 당 대표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였지만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세 사람의 운명은 기이하게도 이번 주 또다시 극명하게 갈리게 됐습니다. 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편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움직임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언급을 다 안팎에서 자제해온 게 사실이죠. 하지만 만일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고요. 그러려면 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기간은 고작 2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여권 내 노선 투쟁이 한층 더 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효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은 중도 흡입력을 바탕으로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전략을 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봤는데 이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에서 굉장히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권 주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부분은 물론이고요. 잠재적인 여권 대선 후보를 상처 입힌다는 거죠. 명태균 리스크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차기 대권 주자로도 전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면서도 선거 전엔 모든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명태균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김문수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대하기보다는 침묵하는 표정 관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이규욱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포스코가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 모집 전형을 도입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다음 달 5일까지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턴 체험 과정 없이 입사할 수 있는 채용 전형을 별도로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제조업 생산직에서 5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다만 신입사원 전형이기 때문에 타사 경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력을 지우고서라도 입사하려는 중고 신입을 모집하는 셈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1, 2년차 경력자에겐 좋은 기회다. 그래도 줄 서서 온다 등의 반응과 경력 기반 신입사원이라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생산직은 사무직에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는 물론 워라밸까지 높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킹산직으로 불린다네요.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마라탕에서 정체 모를 벌레가 나왔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검은색 벌레들이 마라탕 국물에 떠 있고 수십 마리의 벌레가 휴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글쓴이는 처음에 향신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벌레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음식점은 배달앱에서 별점 5점을 기록하고 있고 수천 개의 후기가 있는 지역 내 유명한 매장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떤 조리 환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기 매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더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안성재 셰프가 채용 공고를 내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안 셰프는 어제 SNS를 통해 자신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재오픈을 앞두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순식간에 좋아요 9,000개를 돌파했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설거지직 지원합니다. 화장실 닦기 맡겨만 주세요. 김이상궁 희망합니다 등의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2016년 미국에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안 셰프는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안 셰프의 레스토랑은 한국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됩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고 종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도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종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 참전 장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러시아 수호는 신이 맡긴 사명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Благодаря вашим усилиям мы достигаем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Страна гордится вами. 지난 10일 미러 정상이 통화하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번 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회의가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도 시작되며 종전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좁아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사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중동 특사가 이번 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인 유럽연합은 다음 달 6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안전보장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 전쟁을 총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인데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업당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씩 투자해달라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각 21일 40분가량 한국 기업인 사절단과 만났습니다. 사절단은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과 현대차, LG 등에서 한 명씩 참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기업당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주면 우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무역 전쟁의 핵심 인물입니다. And then we are going to grow this economy in a way that people have never seen.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대미 투자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의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동맹국의 거액의 투자를 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미국 고위급을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보조금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미국의 뉴욕처럼 이 건물의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층수를 더 높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높이 제한 등의 규제로 층수를 못 올리는 경우 이걸 주변에 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로 문화재 주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덕수궁 일대 높은 건물을 볼 수 없습니다. 문화재 주변 반경 100m 지역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송파의 풍납토성 인근은 땅을 깊게 팔 수 없어 고층 건물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고도 제한 등의 규제로 건물을 높이 못 올리는 경우 대신 남은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하는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이 1000%인 A단지가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을 40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고도 제한 구역 밖 B단지에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인데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선 이미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욕 랜드마크인 원 밴더빌트는 주변 빌딩의 용적률을 매입해 93층으로 지었고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사 높이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선도 사업지부터 우선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용적률의 가치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입장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용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서 0.2%포인트 인상합니다. 다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땐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새로운 대출 금리는 다음 달 24일 이후부터 대출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기업의 혁신성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가 우리나라보다 미국 자본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고 우리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는데요. 우리 자본시장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론 응답자 3명 중 1명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꼽았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조정호 회장의 주식 재산이 12조 원을 돌파해 주식 부자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격차를 1조 원 수준으로 좁혔습니다. 조정호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1년여 만에 6조 원 이상 불어나며 처음 12조 원대에 진입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보유 가치는 13조 1,800억 원이었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10조 4,300억 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주가 만들어낸 현란한 빛의 소용돌이,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지구인들에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느껴진다는데요. 그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원 주변으로 밝은 빛이 선을 그리고 있고 그 앞으로는 푸른 빛의 섬광이 마치 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검은 화폭에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드는데요. 영롱한 물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블랙홀에서 발견된 짧고 긴 섬광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거대한 은하수에서 절묘한 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이런 순간을 마주하는 것도 어쩌면 짧은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드론 한 대가 날기 시작합니다. 홍콩대학교 연구원들이 구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한 드론이라는데요. 어떤 성능을 갖추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나무들이 장애물처럼 빼곡하게 서 있는 숲속. 드론이 나무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질주합니다. 이 드론에는 빛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70m나 떨어져 있는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 덕분에 장애물을 신기하게 피해가면서 자율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을 만든 홍콩대 연구진은 수색이나 구조 같은 임무에 이 드론을 사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껏 꾸민 반려견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반려견들의 영화제 피도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반려동물들이 연기력을 뽐내는 시상식입니다. 주인 품에 안겨 긴 혀를 내민 채 꾸벅 졸고 있는 한 반려견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팩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는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개성 있는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세계 최고 스타로 인정받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3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했던 교황청은 교황이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치료를 위해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3종기도 연설문에서 내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모든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생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를 표한 뒤 모든 무력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애정과 위로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와 그림에 크게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종기도 집전 등 교황의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바티칸 뉴스는 교황이 미리 준비했지만 전하지 못하게 된 메시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밤사이 교황이 편히 쉬었다며 여전히 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Vatican saying that Pope Francis had a peaceful night and rested well. Yesterday, of course, was a very difficult update, saying that the Pope had suffered from this asthmatic crisis and needed high flow. 교황청은 전날 저녁 교황이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공지와 달리 교황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는지 등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88살인 교황은 9일째 입원 중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불황 속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반품 혹은 진열 상품인 리퍼브 제품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외관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건데요.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하남시로 이사온 30대 신혼부부는 가전제품을 마련하고자 멀리 파주까지 왔습니다. 부부가 찾은 곳은 반품이나 진열 상품들이 모인 리퍼브 전문 매장. 작은 손상만 감수하면 정가보다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반품 가전이라고 해서 좀 찍힘도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지난해 4분기 판매 건수가 1분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매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한 5배 정도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데 뭐 한 3, 40분 지체할 정도의 한 온라인 가구 플랫폼에선 리퍼브 제품 검색 횟수가 2년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들어오는 족족이 나간다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출고량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전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의류, 유통기한 임박식품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거고요. 네, 부가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좋은 선택 과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리퍼브 제품 관련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에 대비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6.2도로 어제만큼 추운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부쩍 포근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어서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불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는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1.9도, 안동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는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